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언젠가는 점령을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네. 시진핑 주석이 공언을 하고 있는 바이고. 네. 물론 시진핑 주석은 기본적으로 평화적으로 그걸 접수하면 제일 좋겠다라고 네. 하는 거지만 그렇게 안 되면 무슨 수단을 쓸 수도 있다라고 계속 공언을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중국이 군사 대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쟁의 시대이고 그 전쟁의 시대에 우리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는 그 해안을 우리 김정호 교수님께서 정말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계신데, 이 전쟁의 시대 경제 생존법이라는 또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전쟁의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지금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싶은 게 네. 전쟁 준비로 분주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러우 전쟁이 있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는데 이게 연달아 있다가 지금 현재 또 움직임을 보면 앞에도 살짝 말씀 주셨지만 다음 전쟁이 일어날 곳. 네. 그 부분에 대한 좀 우리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음 전쟁이 일어날 곳은 뭐 가장 확률이 높은 데가 대만하고 그렇죠. 남중국해이고 그러면 북한도 같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면 네. 아마 중국이 북한한테 너 같이 하자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일인 것 예, 같습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미국,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은 미국인데 네. 미국의 군사력을 분산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럼요. 그걸 분산시켜줄 세력이 뭐냐? 그건 북한이에요. 그렇죠. 북한은 강력한 미사일들을 갖고 있고 네. 또 핵무기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이 뭔가를 하면 사실은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불편해요. 핵 공격을 하면 어떡하지? 네. 쟤들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네. 네. 그런 걱정이 분명히 들잖아요. 이건 뭐 막가파 시기니까. 예. 제가 지금 좀 소름이 돋는데요.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포인트 있잖아요. 네. 미국의 공격력, 군사력을 좀 분산시킨다라는 관점에 생각해 보면 예. 지금 이 세계 정세가 둘로 쪼개져 있고 중국의 편에 서 있는 주요국들이 이제 중동과 러시아와 북한이 있다 그러면 예. 그러면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의 공격력을 좀 이렇게 잠재우려면 네. 러시아는 전쟁을 더 강하게 일으켜야 되고 예. 중동도 중동대로 나름 전쟁을 확산시켜야 되고 중국이 절대적으로 바라고 있는 바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북한도 한국을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 군사력이나 그 어떤 전쟁의 그 포커스를 대만에만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 네. 주한 미군을 빼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걸 빼서 대만을 막아야 되는데 네. 그런데 그거 정말 어려워지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 그럼 정말 군사력을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의 군사력을 이렇게 분산시킨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정말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그게 세계대전으로 번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건 필연적으로 세계대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고 계시는군요. 예. 그리고 무서운데요. 사실은 그 러우 전쟁도 그렇고 이번 하마스 전쟁도 그렇고 네.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들도 보면 네. 사실은 중국이 군사 대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예. 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언젠가는 점령을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네. 시진핑 주석이 공언을 하고 있는 바이고. 네. 물론 시진핑 주석은 기본적으로 평화적으로 그걸 접수하면 제일 좋겠다라고 네. 하는 거지만 그렇게 안 되면 무슨 수단을 써도 쓸 수도 있다라고 계속 공언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무력 점령을 하겠다는 말인 거고. 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놓은 상태고 사실은. 네. 그리고 점령하기 위한 군사 연습을 벌써 2번이나 했잖아요. 네. 대만을 삥 둘러싸고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다 했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까 미국으로서는 이 동아시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 다 군사기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네. 그 유럽에도 두고 중동에도 두고 뭐 아시아에다가 두고 전 세계가 다 미군 기지가 다 있었고 미군을 주둔시켜 놨었고 네. 그게 바로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평화를 유지해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들이었던 것이죠. 네. 자, 그런데 동아시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그렇네요. 전 세계에 펼쳐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뺐어요. 또 중동에서도 군사들을 뺐어요. 네. 그랬더니 우크라이나에서 터진 거예요. 그렇네요. 중동에서도 지금 터진 거고 네. 아프리카에서도 곳곳에서 지금 터지고 있는 거고요. 미국의 억제력이 작용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야, 그러면 만약에 이 네. 중국 대만 문제, 네. 이 문제가 전개됐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전개될지 시나리오도 좀 한 가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그게 전개될 때, 소위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이게 가장 궁금하신 현안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예. 저도 뭐 그렇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그거는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 중국이 북한 보고 뭔가를 하라 그럴 것이고 거기다가 최근에 북한이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왜? 대박을 만났어요, 북한이. 네. 러시아, 그 푸틴이 김정은을 불러서 만났잖아요. 아, 네. 네. 그리고 그 전에 그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을 찾아와서 거의 숙이다시피 해가면서 무기를 받아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무기가 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 국정원인가 뭐 그러니까 군사 정보기관이 네. 국정감사에서 국회에다가 보고한 내용을 보면 예.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152mm 포탄을 네. 100만 발을 제공한 거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얼마냐면요. 돈으로 하면 예. 152mm 포탄 한 개가 추정컨대 최소 $1,000예요. 그러니까 130만 원, 1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게 100만 발이면요. 네. 100만 발이면 14억 달러? 14억 달러? 그 정도 되고요. 네. 그게 제가 계산한 바로는 북한 GDP의 4%예요. 맞네요. 북한이 어마어마하네요. 계속 굶고 뭐 아무튼 저러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대박이 터진 거예요, 지금. 네. 근데 그거는 물론 러시아도 돈이 없기 때문에 돈으로 주지는 않을 거다. 석유. 러시아 석유가 남아서 지금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다 그 경제 제재 때문에. 네. 생산은 되는데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산 석유는 싸잖아요. 그러니까. 네. 석유, 식량. 러시아 또 그 식량 대국 아닙니까? 맞아요. 또 핵 기술. 예. 이런 거 북한은 대박이 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김정은은. 그렇죠. 예. 그러니 아마도 북한 군사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사일 기술, 핵 기술 이런 것들이. 네. 그렇게 고무되어 있는 상황에서 옆에서 중국이 부추겨준다? 네. 그럼 뭐 옳다고나 하겠죠. 어쨌든 북한의 역할이 좀 커지네요. 세계 국제 전세가 이렇게 전개되다 보니 예, 이렇게 어쨌든 전개되다 보니 한반도가 매우 중요해진 더 게요. 중요해지고요. 북한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남한도 엄청 중요해졌어요. 그렇죠. 남한도 또 역시 북한이 네. 중요해지니까. 남한의 방산 한화 같은 데는 지금 네. 대박 났잖아요. 네. 한화, 현대, 로템, 무슨 그 카이 이런 데 다 지금 수출이 넘쳐나잖아요. 맞아요. 그게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 지난 30년 동안에 전 세계가 전쟁을 안 하는 시대를 살아왔거든요. 네. 왜냐하면 소련이 붕괴되고 나니까 전쟁을 걸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유럽 국가들이든 미국이든 간에 뭐 기껏 전쟁을 해봐야 테러에 대한 전쟁이지 네. 이런 강대국끼리의 전쟁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 군사비도 아주 극도로 낮춰놓은 상태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방산 업체들도 다 거의 뭐 붕괴 상태까지 그 없어진 방산 업체들이 수도 없이 많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록히드 마틴이라든가 보잉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은 사실은 막 수십 개씩이 합쳐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근히 살아온 상태예요. 네. 그래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숙련공들도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엔지니어도 없고 네. 뭐 다 이렇기 때문에 무기를 그러니까 사겠다고 가서 줄을 서는데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무기를 꾸준히 만들어 온 나라가 몇 나라가 있어요. 예. 그게 대한민국, 북한, 이스라엘, 그러네요. 또 팔레스타인, 예. 그건 몰래 이제 엉터리 무기들을 만든 거고, 네. 러시아, 중국, 요 정도가 꾸준히 무기들을 생산해 왔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편이 갈라지다가 보니까 네.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제 서방 국가들한테 무기 수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서방의 국가들은 지금 무기를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그 공급 업체가 지금 한국에 있는 거고요. 네. 그러네요. 또 저쪽 러시아 저쪽은 네. 북한인 거고요. 그게 네. 네. 중국은 무기까지는 제공하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기에 쓰이는 기술 정도는 러시아한테 제공해 주겠는데 네. 무기를 직접 주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가 정말 패배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아마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군요. 네. 그 정말 이 전쟁과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가고 싶은데요. 네. 들어가기 전에 요 질문은 갑자기 네.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발생할 때 등장하는 그 경제적 현상들, 네.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전쟁이 끝날 때 발생하는 네. 어떤 지형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특히나 지금 러우 전쟁이 그래도 올해 안에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다들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 주길 바라고요. 근데 특히 독일 경제 가장 대표적인 예지만 올해 독일 경제가 역성장하는 마이너스 0.3% 역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그만큼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던 그렇죠. 나라들이 에너지를 우회적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수급을 받아야 되고 하니까 네. 대응력이 좀 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독일 경제가 되게 재밌는 게 유러피언 국가들이 물가 상승률이 나름 디스인플레이션 현상, 물가 상승률이 나름 정점 찍고 떨어져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우리나라 역대급 물가 상승률에 주네요. 6%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 문제가 심각하고 그 나라의 경기가 너무나 안 좋은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전쟁이 끝나게 될 때쯤에 특히 유럽 경제 혹은 세계 경제 그때쯤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혹시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예. 네. 나름대로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기는 했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전쟁이,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네. 핵전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네. 그냥 끝난다면, 예를 들어 네. 우리나라가 6.25 한국전쟁 때 휴전으로 끝났듯이 그 정도 상태로 만약에 그냥 막을 내린다면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유럽 국가들은 이제 계속 침체 하강의 단계로 저는 접어든다고 봐요. 네. 예. 그러니까 무슨 그 동력이 없어요, 유럽 국가들이. 그러니까 그 서유럽 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말씀하신 독일, 네. 프랑스, 영국, 뭐 이런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동력이 없어요. 네. 성장의 동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가격 엄청나게 높아졌고 그거 아마 해결하기 힘들 것이고 힘들죠. 예. 러시아가 붕괴되면 모르겠어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연방이 해체가 돼서 네. 다른 정권이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도 러시아와 에너지 거래를 계속 하게 되겠지만 네. 그게 아니고 현재의 그런 그러니까 전체주의 러시아 네. 그 상태가 뭐 푸틴이든 그 다음이라도 뭐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아마 계속 그
에너지 거래를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그러면 유럽 국가들은 아주 괴로운 상태가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유럽 중에서도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동유럽이에요. 네. 오히려 동유럽입니다. 전쟁 이후에요. 예, 전쟁 이후에. 예. 특히 우크라이나죠. 예. 왜냐하면 한국 전쟁 이후 또는 2차 대전 이후를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네. 2차 대전 이후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했던 나라가 패전국입니다. 일본, 예. 독일, 이탈리아도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어요. 재건 사업 때문에 그런 거죠.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승전국은 사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승전국의 사회 구조는 그대로 있어요. 패전국은요, 네. 다 뒤집힙니다. 그러네. 모든 게, 그러니까, 체제가 바뀌는 예, 거예요. 체제가 바뀌고 원점에서 시작이에요. 그렇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 그 맨서 올슨이라고 예. 그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가 있습니다만은, 네.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한 거예요. 왜 독일과 일본은 패전국이고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저렇게 급속 성장을 하느냐. 네. 그거는 거기에 기득권 세력이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네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독하게 노력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사회가 역사가 오래되면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고 있지만 예. 사회가 굳어버립니다. 예. 변화가 없어져요. 그냥 자기 부모가 뭐 하고 있으면 그 자식도 그거 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웬만하면 사람들이 다 공무원 되려고 그러고 네. 웬만하면 이제 험한 일 안 하려고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냥 추락하게 돼 있는 거죠. 붕괴는 아니지만 네. 서서히 몰락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모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그래요. 인간의 기본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런데 망하게 되면 네. 새로 시작해요. 거기서. 그렇죠. 네. 거기서 모든 걸 새로 시작하고 그야말로 뭐 에너지가 넘쳐나는 거죠. 처음에는 비참하지만. 대한민국도 그랬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6.25 전쟁 끝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요, 아주 단적인 예를 보면 주인과 머슴, 마름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었어요. 일본 일제시대 그게 꽤 없어지긴 했어도 네. 여전히 조선시대에 종놈, 네. 뭐 양반 이런 게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예. 그 직장도 그래서 위아래 뭐 이거 굉장히 심하고 아직도 좀 있긴 하지만 예. 그런데 6.25라고 하는 걸 거치면서요. 예. 세상이 다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뭐 여기에 뭐 양반이 어디 있고 주인이 어디 있고 뭐 그렇죠. 그럼 오히려 다 잡아 죽였고 네.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상이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뒤집어지네. 야, 뭐 태어날 때부터 잘난 놈이 어딨냐 이제 이런 그렇죠.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다 것이고. 같은 처지니까 쉽게 예. 말하면. 전쟁 이후에. 예. 예. 거기다가 플러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시아 국가들을 보면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남아있는 데들은 발전을 못해요. 필리핀이 대표적인데. 네. 예. 그런데 우리는 6.25 전쟁을 거치면서 그게 딱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네. 남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다 북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네요. 야. 그러니까 반공 국가가 됐잖아요. 네. 그럼 남한은 최소한 박정희 때를 생각해 보시면 노동운동도 못했어요. 그냥 지가 멀어서 지가 먹는 거지. 뭐 정치적으로 뭘 해서 뭐 거기에 기대 간다 이런 건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치열하게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고 그게 뭐 우리를 이만큼 오게 만들었던 거죠. 그렇네.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완전 번영의 세상으로 나아갈 때들이 많습니다. 그렇네요. 예. 말씀 속에 제가 그냥 번뜩하고 떠오르는 게, 그러니까 베이비 붐 혹은 베이비 부모 세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이게 전쟁 직후에 태어난 아이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그 베이비 붐 세대가 있고, 네. 그 베이비 붐 세대가 정의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쟁이 시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 직후에 베이비 붐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도 결과적으로 이런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헤쳐나고자 하는 그 의지가 경제적으로 역동성으로 발현이 되고 예. 그게 출산율로도 나타나는 그렇죠. 소위 전쟁 중에 베이비 붐 현상이 일어나는 게 지금 우리 안락하게 살아가는데 출산율이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또 살아가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들이 좀 그려지는 듯한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예. 지금 우크라이나가 한국 전쟁 이후 한국 전쟁을 겪었던 우리하고 지금 거의 같은 입장이라고 저는 봐요. 네.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거기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거기 지금 그 젤렌스키 대통령도 유대인이고요. 네. 그러면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 나라가 정체성이 없어요. 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가 러시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러시아였으니까 거기가. 네네. 예, 그리고 러시아가 그러니까 과거에 소련이 군사 무기 공장을 가장 많이 배치했던 데가 바로 우크라이나였고 거긴 그냥 러시아예요. 소련이에요. 거기는. 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 갈라지게 됐고 그 중에서도 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나는 러시아 사람 아니야라고 하는 정체성을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뒤죽박죽이에요 거기가. 네. 그러니까 푸틴이 야 저게 무슨 나라야 저거는 그냥 러시아지 지가 무슨 나라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네.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자기들은 우크라이나 사람이 된 겁니다. 네.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생겨난 거예요. 지금 생겨버렸네요.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 폴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폴란드가 한국에서 무기를 많이 샀는데 그 네. 폴란드도 긴가민가 하는 거죠. 내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뭐 네. 그 동유럽이 다 사실은 그래요. 좀. 그런데 저 푸틴이 저렇게 강압적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나 러시아 안 할 거야. 네. 이렇게 된 거고 러시아를 안 하면 그럼 어딘데? 나는 유럽이야. 유럽처럼 될 거야. 하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 정체성을 유럽에 맞춰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났을 때 만약에 핵전쟁이 아니라면 네. 전쟁이 끝나게 됐을 때 가장 빨리 성장할 나라는 저는 우크라이나, 폴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이쪽 나라들일 거라고 봐요. 네. 동유럽 국가들. 예, 동유럽 국가들. 왜냐하면 사회가 달라지니까. 네. 예,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니까 그런 거죠. 서유럽 국가들은 별로 희망이 없다. 저기. 네. 특히 또 문제가 되는 게 방위비 지출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방위비 지출은 방위 산업, 방위 기업들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네. 사회에는 좋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들은요, 뭔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 결과물이 쓰여서 다른 데 생산에 쓰입니다. 근데 무기라고 하는 것은 전쟁 말고는 쓰일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기를 생산할 때는 그게 GDP에 잡히지만 그게 쌓여 있으면 별로 쓸모가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전쟁을 하지 않는 한은. 그렇죠. 그러니까 방위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다른 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유럽 국가들의 경제에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정부 지출을 늘릴 수가 없는 지금 경제적 상황인데 네. 거기서 상대적으로 방위비 지출 규모가 더 늘어나니 네. 생산적인 부분에 정부 지출이 늘어날 수가 없으니 네. 경제가 더 역동적으로 굴러가기가 어려울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좀 가늠하게 해 주십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소위 전쟁의 시대, 그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 각국이 이 전쟁이라는 그 현상이 어딘가에 벌어지고 있으면 저도 이제 군대 있을 때 느꼈지만 먼 나라에서도 무슨 전시 상황 같은 비슷한 게 있으면 우리나라도 전시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만큼 세계 각국이 긴장하고 방위 혹은 군사력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무기를 더 많이 사온다든가 예. 그런 이 국방 부문에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모습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 무기 시장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혹시 바라보고 계시는지요?